지금 오시는 분이 지금 계시는 관계로 저희가 예정한 시간보다 한 10분 늦게 한 40분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열차 시간도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제4회 비교과 교육학회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대전대학교 학생영양관리센터장 최현철이라고 합니다. 아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먼 곳까지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 비교과 교육협의회는 2019년부터 대학의 비교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회 여러분과 여러 대학의 교직원 선생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뵐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학술대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교학부총장님이신 정찬호 부총장님의 환영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네, 박수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한국 비교과 교육학회 우리 김정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부의 김영현 사무관님, 이 뜻깊은 학술대회를 우리 대학에서 개최하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대학은 대전의 대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고등교육에서 비교과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대학교도 해와 리버럴 아츠 칼리지와 해와 레지던시 칼리지를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정한 비교과 활동을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포인트를 제공하고 그 포인트가 일정한 이제 요건이 되면은 졸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졸업 요건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요,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정기 교과목에서 배우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비교과 과목을 통해서 또 실현해보고 통해서 실현하고 도전해보는 그런 과정. 하나의 예로서 저희 대학에서 영어 에세이 경진대회라든가 또 시사 토론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또 글쓰기, 다양한 그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학생들의 어떤 잠재 역량 이런 거 제가 굉장히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영어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터넷이나 어떤 스마트폰이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그런 환경에서 오로지 주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비교과 일종의 경진대회인데, 이번에 우승한 학생을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훌륭하고 외국인 교수 또 한국인 교수님들이 평가를 했는데 거의 97, 8점대로 아주 우수한 편이라서 학생들의 잠재 역량이 교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교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내년부터 이제 그 라이즈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 라이즈 사업은 지역과 대학이 서로 협력 상생 발전하는 그런 취지의 국가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 학술대회 아젠다가 비교과 교육의 경계, 지역 사례로의 확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젠다가 아주 시기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전대학교도 대전의 그 영시축제 또 전통시장 살리기 등 다양한 그 문화예술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적극 참여해서 교수와 학생들이 프로젝트 형태로 참여하고 또 그것이 이제 일종의 비교과 활동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전 지역의 그 문화 축제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행사를 많이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 학회를 통해 각 대학별 비교과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또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그러므로
교육 과정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교류회장이 되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학은 미래대학의 새로운 표준 대전대학교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는 문화 대전환기라고 그러죠. 시대에 우리 대학이 앞서가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 교육 혁신 정책을 다양한 분야 연구 중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리버럴 아츠 교육과 AI 교육 그래서 이 양대 축으로 하는 튼튼한 기본과 그리고 또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교육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브랜드 교육위원회 또 그 밑에 실무소 연구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학회가 끝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우리 대전대학교에 그 HRC가 있습니다. 헤어 레지던셜 칼리지인데 거기가 단순한 기숙사가 아니고 그게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회원님은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회가 많은 학술적 정보를 교류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학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학의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캠퍼스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여유가 되시면은 HRC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학을 찾아주신 우리 한국 비교육과 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정찬호 교학부총장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놓은 파트는 세 파트로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주제 발표 2번부터 이제 4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총회 및 토론 그리고 폐회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과 김영현 사무관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수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김영현 사무관입니다. 네, 오늘 저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학회 주제인 이제 경계를 넘어라는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아까 부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사실 교육부에서 이번 올해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까지 있던 많은 교육에 대한 경계들을 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라이즈 사업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원래는 이제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교육부와 대학 간의 관계였다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교육부의 일관적인 재정 지원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에 맞추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저희가 이제 지역에 맞는 대학의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학의 재정 지원을 지역에 너무 맡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라이즈 사업이고요. 그게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전도 아마 거기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발전특구 역시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대학 분야뿐만 아니라 전 모든 교육 분야를 다 통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육부가 보통 이제 그 조직을 보시면 이제 지금은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원래 가장 있던 학교실, 그러니까 교육청을 주관으로 한 이제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실이 있었고, 다음에 대학이 주관을 하고 있는 대학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름 바뀌어서 책임교육실 그리고 이제 인재실로 이름 바뀌었는데요.
그 이름 바뀌는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경계를 허물고자 노력했던 거였고 지금 말씀드리는 교육발전 특구 역시 지금까지 초중고 교육과 대학 교육이 좀 많이 나눠져 있었고 또 이제 그 지역과 교육청이 나눠져 있었던 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경계를 허물어 보자라는 시스템으로 구축된 사업이 바로 교육발전 특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은 교육발전 특구가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질 것인지 또 컨텐츠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좀 더 약간 많이 와닿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이제 교육발전 특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우려 속에서 저희가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라는 것에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뭐 다들 하도 되게 많이 나온 내용들이니까 뭐 당연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여기서 뭘 하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보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에 있는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또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체계 조성하겠다라는 내용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교육부의 사업은 대학 분야는 교육부가 대학을 직접 지원을 하고요. 그 초중고 같은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고를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구조는 지자체와 교육청과 지역 대학 그리고 지역 산업체가 모두 연계를 해서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을 하고 이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정주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발전 특구라는 체계입니다. 이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주요 내용을 조금 더 큰 버전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교육발전 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4대 특구 중 하나입니다. 4대 특구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교육발전 특구, 그리고 밑에 있는 기회발전 특구, 도심융합 특구, 대한민국 문화 특구가 4대 특구고요. 그 라이즈 체계는 저희가 당연히 같이 하고 있는 시스템 기획을 여기 넣어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역 내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발전 특구와 지역 라이즈 체계가 맞고요. 지역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기회발전 특구가,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정주 여건의 강화에 대해서는 도심융합 특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체계에 대해서는 문화 특구가 맞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해서 인재가 모이는 활기찬 지역을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가 이제 4가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입니다. 지역 주도. 그러니까 지역 주체들을 주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사업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교육부에서 공고를 내고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짜서 제출하세요. 하시면 그게 대학이 됐든 지역이 됐든 제출을 하면 거의 평가를 해서 돈을 지원해 주시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발전 특구는 좀 많이 다른 게요. 내용은 저희가 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하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에서 원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넣은 운영 계획서를 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지역 지자체, 대전으로 치면은 대전시청, 대전교육청, 그리고 대학들, 그리고 지역 대전에 있는 많은 사업체나 공공기관들이 연계를 해서 협약서를 들고 오는 겁니다. 저희는 그 딱 2가지만 원하거든요. 그 2가지를 저희가 보고 이 내용들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또 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면은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드리고 또 그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해드리는 그런 구조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많이 아시다시피 바텀업 방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교육부의 지금까지 정책과 다르게 이번 사업은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교육 혁신입니다. 이제 사실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대전같이 큰 도시는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양호한 편이지만 지금 저출산이나 또 지역 소멸 위기를 받고 있는 가장 많은 도시들이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좀 모자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느끼게 됐게
혁신 도시가 전국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혁신 도시의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혁신 도시로 이동한 기업체 다니시는 분들만 이동하시고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려면 교육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교 혁신, 결론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자라는 포인트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발전 특구는 경계를 허무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아, 초중등, 대학 전 과정에 거쳐서 지자체, 교육청, 지역산업 간 긴밀한 연계하에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것이 또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중앙부처 위주로 흘러갔던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만들고 그걸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의 책무성을 좀 더 부여한다라는 것이 이게 네 가지의 주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기본 방향이 그래서 지역의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대학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규제를 합리화한다.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교육발전 특구를 짜면서 계속 사실 제가 이 교육발전 특구를 작년부터 작년에 이제 처음에 그 10월달에 발표된 교육발전 특구의 초반부터 제가 짰었고 10월달 발표도 제가 했었고 이제 2월에 1차 이제 공모를 경험해서 지정도 제가 했었었는데요. 이 점 짤 때 가장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들을 이해를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 정책에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분절이 되었습니다. 생각 자체가. 그래서 뭐 대학을 관련해서는 대학은 중앙부처의 일이고, 혹은 뭐 초중고는 교육청 일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나눠지시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주기적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고민해서 나온 표가 이 표입니다. 그래서 유아 돌봄부터 생각하면은 유아 돌봄은 저희가 이번에 유보통합도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하는데 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래서 지방 정부가 돌봄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가 하고 있는 늘봄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늘봄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만 학교에서 모든 것이 다 100%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학교 밖에 있는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결론적으로는 지자체가 많이 인벌브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유보통합을 시범적 운영해보겠다. 각 지역별로요. 주요 지역별로 유보통합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들을 운영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짰고요. 그래서 성과지표는 결론적으로 이걸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초중고는 지역 주도의 교육 개혁을 지원한다. 각 지역마다 원하는 교육의 현실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초중고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런 게 지금까지 뭐 보편 교육이라는 내용 아래서 모든 분야 모든 국민들이 모든 같은 교육을 받게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목표였고 그 목표가 틀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산업에 맞는 내용들을 초중고 교육에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하겠다.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이라는 것은 뭐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뭐 지역의 명문고를 육성할 때 이런 거와 다르고요. 지역에 있는 지역 특성이 맞는 학교를 육성하고 또 지역에 있는 지역마다 다른 조건에 맞는 학교를 육성하겠다. 그게 이제 자공고나 해박형 특성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교 경쟁력을 제고하고요. 또 저희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내년에부터 진행되는 지금 그 AIDT 같은 그 디지털 교과서 같은 내용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지금 조금 이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학업 성취도를 상승시키고요. 너무 과도한 사교육비가 쓰여지는 지역들은 사교육비를 좀 감소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이 제일 많으실 만한 내용은 대학인데요. 대학은 이제 라이즈 체계가 구축되고 있고 글로컬 30 체계도 구축되고 있지만 사실 뭐 그런 체계들이 모든 대학들을 다 포괄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대학이 조금 더 지역 사회와 연계가 많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의 대학을 좀 더 많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지역 인재 유치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의 선발 양성을 좀 더 많이 추진해야 된다. 지금 약간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대학 의대나 의치한 뭐 간호사 계열뿐만 아니라요.
지금 가장 인기에 많아 있는 공대 같은 계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걸 확대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 1차 지정이 된 지역들은 이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높이 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을 80%가 늘리겠다. 뭐 전남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낸 상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교 대학 지역 연계가 강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육 정책이 대학과 초중고가 분절해서 이루어졌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 지역 입장에서 초중고 교육에 좀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쓰이지 않았던 역량들이 대학이잖아요. 대학이 실제로 초중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지금까지는 그게 많이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 입장에서도 이제 향후에 살아가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발전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초중고와 연계를 통해서 그 초중고 애들을 많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시스템 구축하고 대학은 대신 초중고한테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나 또 이제 물적 자원들을 많이 사용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 특성이 맞는 사업들을 조금 더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확대하고 또 지역인재가 실제로 그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교육발전 특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발전 특구의 운영을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바텀업 사업이기 때문에 상향식으로 지역교육의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그 발전 전략 마련은 단순하게 예전처럼 교육청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또 일반 지자체 그리고 대학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4대 특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4대 특구 라이즈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국제화 특구 등과 연계를 한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육부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7대 교육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공고, 협약성 특성화고, 디지털 혁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요 교육발전 특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지원해 준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광역시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그다음에 일부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예시인데요. 모델의 예시인데 처음에 교육발전 특구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을 때 각 지역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인볼브를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육 정책이 뭔지부터를 고민을 해야 됐었고 교육청 역시 대학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들 이제 고려를 못했었고 또 항상 이제 중앙부처에서 방향성을 주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맞추는 것에 익숙해져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를 좀 주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해서 많이들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에 맞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지자체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지역에 이제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해서 학교 복합 시설을 설치한다. 학교 복합 시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에 있는 땅을 활용을 해서 일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 수영장도 들어올 수 있고요. 혹은 뭐 제일 많이 요새 쓰여지는 게 돌봄 환경 구축하고 키즈 카페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학교 그 토지가 학교만을 위해 사용됐다면 더 이상은 그렇지 않고 지자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용이 된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게 이제 고교 대학 지역 산업 연계 이런 분야나 혹은 대학의 인적 물적 핵심 역량을 지역에 환원한다. 그리고 뭐 혁신 도시와 교육기관 간의 뭐 많은 연계를 높인다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 특구의 컨셉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방금까지 설명을 드렸었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무엇이 좋아지느냐라고 이제 딱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 지원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규제 개선입니다. 재정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기초지자체당 뭐 30억 내외 정도 하고 광역은 많이 받는 광역은 300억까지 받고요. 뭐 많이 못 받는 광역은 한 100억 이상 정도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데 사실 뭐 재정 지원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거긴 하지만 사실 큰 판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 요거 규제 개선이거든요. 규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교육발전 특구 특례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 아마 상정이 될 거고 22대 국회에서는 넘어가야 되고 여야 모두 의원님들께서 다들 관심들이 많으신 법률이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예시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맞춤형 유아교육 활성화 같은 것, 유아교육도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일원화된 내용이 들었다면 조금 더 지역사회에 맞는 유아교육을 해주겠다. 그리고 가장 이제 사실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일 만한 게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좀 더 지역 자율성에 확대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제 교육 행정의 혁신인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원들에 관한 내용이겠죠. 교원의 탄력 전보자라든지 지역 교원제 이런 것들이 교육발전 특구에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원한다면요. 지역에서 원한다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교육과학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추진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이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역할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사실 이게 대학이 이제 그 저희가 학생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대학들이 많이 위기인 상황에서 대학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역사회 연계가 해서 지역 주민 단순하게 지금까지 대학생들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교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봤을 때 대학에도 많은 메리트가 들어가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교육부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재정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여기에 인볼브가 된다면 대학들에게 다른 유무형의 이득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포함한 내용들이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지역 지원을 강화한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까지가 뭐 대학의 장학금이 거의 대학에 선정하거나 혹은 뭐 국가 장학금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다면은 고교에서 직접 어떤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자체 투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많이 그리고 뭐 그 수익 사업체나 뭐 혹은 그 각종 재산에 대한 허가 같은 경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지자체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법 체계로서는 힘든 게 사실이라서 이런 특례 내용이 들어가 줘야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저희가 신경 썼던 게 교육발전 특구의 운영인데요. 교육발전 특구는 지방시의 4대 특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부 혼자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부와 지방시위원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교육발전 특구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지정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그 고영선 캐디 원장님이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교육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지역 전문가 그리고 뭐 그 학교 전문가, 대학 교수님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많은 전문성 가진 분들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 교육발전 특구 담당 기구가 될 텐데 지금까지 사업들이 단순하게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 주는 사업, 혹은 대학에 주면 대학에 주는 사업,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다녀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다면 지금 이거는 교육발전 특구 담당 기구는 단순하게 어느 특정 한 곳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와 대학들이 모두 연합해서 지역 협력체를 구성을 하고 그 지역 협력을 통해서 담당 기구를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거버넌스조차도 새롭게 짜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1차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을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처음에는 교육발전 특구 위원회 검토와 지방시의 심의위를 거쳐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고요. 그 이제 이후에 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지역 기업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 지원들은 저희가 이제 현재 지역들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지역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시스템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사업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광역이면 광역, 기초면 기초 이런 식으로 분절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유형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초, 광역. 근데
이 교육발전 특구의 특징상으로 이제 거대한 예를 들어서 뭐 전남이나 전북이나 경남이나 경북 같은 거대한 기초지자체가 모두 다 포함될 수는 없을 거니까 그런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그 중에서 일부의 기초지자체만 들어가는 3유형.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2, 3유형을 나눠져 있고요. 대신 교육감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제 혁신이 교육감의 능력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감이 모두 포함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아닌 지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정 규모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예산을 특교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국비랑 달리 총액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서 주는 계획과 그리고 현실성 가능성을 보고서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 지역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1차 지정 때 40개 정도 특구가 신청이 됐었는데 31개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시범지역 신청 내용을 살펴드리면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두 가지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특구를 지정하는 희망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육발전 특구 협약을 이제 만들고 이를 통해서 시범지역 운영 기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내용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발전 특구 운영 모델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지정 기준은 지정의 한복적성, 사업계획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계획 적절성, 성과 관리의 체계성 이렇게 나눠지는데 다른 내용들은 보통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앙부처 사업들이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연계협력의 적절성이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실행 방안이 충실히 마련되어 있느냐 이런 게 거버넌스적으로 이제 현실화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참여기관과 협력체 구성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리고 타 특구와의 연계가 주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였느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 넘어가고 지금 1차 지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월 28일에 1차 지정이 됐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많은 지역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올해 단 한 차례 끝내지 않고 2차례 이상 지정을 심의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현재 2차 지정이 이제 오늘 27일이니까 3일 남았네요. 3일 남은 후에 2차 공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7월 말까지 2차 지정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지역의 교육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례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책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국회와의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발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발의 이후에 또 이제 상황을 보고 지역 그 특별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7개의 교육개혁 사례들과 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인데 사실 지자체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 추진 계획과 지역 대학 간 연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기회를 주신 김영현 사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성인 학습자 대상 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교과 운영 사례를 동서대학교 성치경 정원상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소개받은 동서대학교 교육혁신원장 성치경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랑 저희 학교에 있는 성인학습자 전담 단과대학이 있는데 그 단과대학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가 시니어 운동 처방학과입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 운동 처방학과의 현 학과장이신 정원상 교수님이 같이 준비하셨는데 발표는 일단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상 교수님 인사만 일단. 네.
요즘 많이 바쁘셔서 오늘 오전에도 대전 모처에서 다른 건으로 발표를 한 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그 PT 슬라이드 발표하는 정도는 제가 하고 이후에 이제 질문이 올라오는 건 학과장님이 다 하셔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제가 확실하게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오늘 비교과 이 주제 발표 신청할 때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교과 사례를 발표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발표 신청할 때 지역사회 연계 표시를 하고 발표 주제를 이제 네이밍을 정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지역사회랑 연계한 비교과가 맞지만 주 이제 메인이 좀 돼야 될 저희가 키워드로 내세우고 싶은 게 성인학습자여서 성인학습자 대상의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비교과를 잘 운영하고 이후에 그게 비교과로 결과 보고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부산시 곳곳에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저희 동서대학교 재학생들이 되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발표를 해도 좋습니다라고 이제 오케이를 해주셔서 오늘 이 발표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성인학습자 대상의 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교과를 어떻게 운영했고 운영한 이후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메인이지만 일단 동서대학교의 비교과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시스템 얘기도 조금 해드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게 관심 있어 하실 그 성인학습자들이 취득한 민간 자격증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맞추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동서대학교도 뭐 다른 대학이랑 비슷하게 2019년에 비교과 통합관리 이제 시스템에 그 전까지도 있었는데 그때 막 수도권부터 해서 다른 대학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금의 학생 역량 통합관리 시스템을 거의 그때 구축을 했고요. 그때 통합관리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비교과 센터가 있다가 21년에 이제 센터로 있기는 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무처 안에 교육혁신원이 있고요. 교육혁신원 안에 이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팀으로 지금 비교과 팀이 있습니다. 근데 천만다행히 그때 저희 비교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공을 많이 들여주신 저희 선생님께서 지금도 계속 근무를 하고 계셔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학교의 그러니까 비교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의 이름은 마이덱스입니다. 마이덱스는 마이 동서 익스피어리언스의 이제 준말로 이렇게 마이덱스라고 부르고요. 각 대학에서 지금 갖고 계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핵심 역량도 있지만 각 전공별 전공 역량에 매핑이 돼 있는 학점을 주지 않는 교육 활동이 비교과를 이제 통합 관리하고 학습 포인트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과 그 운영 절차는 관리자 모드와 운영자 모드와 학습자 모드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하실 거라서 큰 내용에 그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보여드린 이 그림처럼 통합 관리자가 이렇게 개설 승인해주고 보고서도 검토해서 오케이를 해주면 마지막에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그 비교과 그 종류별로 포인트가 조금 마일리지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착착착 쌓아서 20포인트가 되면 저희가 지금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포인트가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한 4,000원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100포인트가 되어야 장학금을 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애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바꿔가지고 20포인트만 되면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에 대상이 되는 학생 중에 제일 포인트를 많이 쌓은 학생이 한 140포인트 정도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 시스템에서는 비교과를 이제 본부 부서와 그다음에 각 전공에서 비교과를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루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본격적으로 저희 비교과 통합 관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교과목의 코드, 교과목 번호가 있는 것처럼 비교과도 이렇게 이제 번호를 좀 부여를 해서 그 족보 찾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게 쉽게 말하면 학과의 조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자주 바뀌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비교과인데 작년, 재작년의 비교과 네임과 올해 비교과 네임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고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도 가보고 하셔서 아마 그 교과목 코드처럼 저희가 이제 코드 부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덱스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적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 진단했던 결과도 보이고 나의 핵심 역량과 나의 전공 역량에 대한 요 악대 그래프가 보이는데 이거는 비교과보다는 이제 교과 주로 이제 교양 교과목을 들은 게 이제 핵심 역량 쪽으로 매핑이 돼 있고 전공 과목이 보통 전공 역량이랑 매핑이 돼 있다 보니까 교과목 이수 내용 그리고 교과목별로 매핑된 역량의 비율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핵심 역량 외에도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기초학습 역량 진단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진단에 참여한 학생들인 경우는 이렇게 진단 결과가 방사선 그래프로 보이도록 되어 있고요. 구축이 되어 있으나 활용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전공 역량 진단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아니고 핵심 역량 진단처럼 이제 설문을 읽고 내가 이제 1, 2, 3, 4, 5 체크하는 그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전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썸네일 형식으로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월별로도 보이고 역량 매핑돼 있는 걸로도 보이고 그렇게 잘 되어 있고요. 왼쪽이 이제 일반적으로 로그인했을 때 보이는 비교과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번 6월 달에 진행될 비교과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가 얼마다라는 거 확인을 하고 그 해당 과의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상세 보기를 눌러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내용을 보시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포인트 장학금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관심 있게 많이 학생들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오늘 그 발표 순서에 있던데 저희 이 마이덱스 학생역량 통합관리 시스템에 비교과 LM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트래킹이 될 수 있도록 해 있어서 성적을 주지는 않는데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들으면 일정 포인트가 쌓이게끔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든 학습법 콘텐츠나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만들었는데 수업에서 활용하시지 않는 하지만 전공 공부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교과들을 콘텐츠들 짤강들을 여기에 다 올려놨고 학생들이 들으면 그게 이제 포인트로도 이렇게 가산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전부 다 무료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내역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번 학기 탑입니다. 탑인 친구라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수한 게 이렇게 쭉 보여요. 1포인트, 0.5포인트 이걸 정말 열심히 쌓아가지고 요 147포인트 모은 이 학생이 간호과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호과는 간호교육 인증 때문에 비교과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학생역량 통합관리 시스템에서는 365일 24시간 내내 비교과 이수 증명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이수 증명서라 그래서 총 몇 시간에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증명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성적 증명서하고 똑같이 비교과 내용을 학년 학기별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배지도 있어요. 저희 동서대학교가 비교과 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습 공동체, 그다음 하나는 도서관에서 하는 그 독서.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교내에서 했던 여러 가지 공모전에 참여해서 수상을 했거나 참여하는 그런 거를 크리에이터라고 해가지고 요 세 가지를 저희가 지금 배지, 그러니까 일정 조건이 되면 요 배지가 다 이렇게 프린트가 되도록 돼 있고요. 그 핵심 역량 4개인데 하위 역량 8개에서 8개의 역량이랑 그다음에 전공 역량까지 해서 총 9개 단위로 여기 보시면 비교과 시간이 쉽게 말하면 일정 시간이 넘었을 때 기준값이 넘었을 때 저희가 우수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별로 해당 비교과가 우수하다라는 식의 인증을 그거까지 해서 요 이수 증명서가 뭘 의미하는지는 밑에 충분한 설명을 거쳐가지고 요 두 가지 증명서가 저희 마이덱스 시스템에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이렇게 그냥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 딥다의 그 미래커리어 대학 시니어 운동 처방학과 비교과 하기 전에 이번 1학기 저희 그 비교과 운영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번 1학기에 총 247건의 비교과를 운영을 개설했고요. 이 중에 192건이 운영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11,8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만족도 평균값은 한 4.5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릴 이 비교과, 딥다 운동 지도사라는 민간 자격증의 비교과는 만족도 값이 4.98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딥다가 제 생각인데 아마 사투리인 것 같아요. 딥다? 근데 사실은 저 부산 사람인데 부산 토박인데 딥다라고 잘 안 하고 저는 됐다 뭐 이렇게 해요. 됐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저희 정원산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 같고요. 이 딥다 운동 지도사 과정이 비교과인데 저희 동서대학에 이제 소단위 전공 과정을 마이크로 디그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이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교과목이 3개가 있고요. 9학점. 그러니까 9학점짜리 과목을 이수를 하고 그러니까 9학점이 1학년, 2학년, 3학년에 각각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비교과를 들으면 이 4가지 조건이 완성되었을 때 학생들은 노인 낙상 예방 트레이너 과정, 노인 낙상 예방 트레이너 과정이라는 소단위 전공의 이수증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생들한테는 그냥 졸업장 말고도 이수증이 나오고 또 민간 자격증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색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학생들이 방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 연락이 온대요. 비교과 언제 여냐고. 그래서 방학이 없이 학생들은 계속 주말마다 와서 저렇게 여러 가지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랑 저희 교무처장님이 만약에 우리가 편입을 해서 대학 공부를 새로 한다 그러면 미래커리어 대학의 시니어 운동 처방학과를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재미나게 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 교육은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저희 전공 수업에서요. 이 자격증 발급 관리를 하시는 업체랑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그쪽 전문가가 있고요. 이분들이 딥다 운동 지도사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복지회관이나 데이케어 센터, 주간보호센터죠. 그다음 학교 체육시설이나 문화센터 같은 데서 이제 운동 지도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활동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실제로 이게 발급되는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게 보면 근력과 밸런스 운동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상 예방 운동에 좀 그거 한 걸로 소단위 과정을 만드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특별한 이게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진을 보시면 요 위에서 지금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는 전공 수업에서 먼저 산학 협력이 이루어졌고요. 저희는 그런 수업을 클래스 셀링이라고, 그러니까 수업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수업에서 기업체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디자인 제품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그 기업이랑 지역 산업체랑 연계한 무언가를 저희가 수행을 하면 거기서 이제 그 지역 기업에서 이제 장학금 같은 걸 위탁을 해주시고 그 장학금은 실제로 수강생들에게 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학금과 발전 기금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산학협력을. 그 다음에 이제 딥다 운동 지도사 과정을 개설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시니어 운동 처방학과가 대학에서는 자격증을 주지만 산업체에서는 이 비교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가 와서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걸 드려야겠죠. 저희가 이제 그 비용을 드려야 될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학생들은 뭐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향후에 어떤 지자체랑 산업체와 관련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실습도 가능하고 동아리를 운영할 수도 있고 향후에 이걸로 이제 노인 전문기관과 이렇게 뭔가 강사 파견을 할 수 있는 창업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학과에서는 이 과정을 이제 개설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번 1월 저기 방학이잖아요. 동계 방학 기간에 운영이 되었고요. 중간에 아마 설 연휴가 있어서 총 4번 하루에 이제 그 4시간씩 해서 16시간 과정 만에 됐고 13명이 참여를 했는데 한 명이 아마 그러니까 자격증 발급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론뿐만 아니고 실기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비교과 만족도가 아주 유례 없는 4.98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2월에 완료한 비교과 결과 보고에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이제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노인운동 프로그램 설계하고 지도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게 결국 이과의 전공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어쨌든 성인학습자의 개인적인 리더십 능력도 향상되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체랑 연계해서 이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유용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써주셨습니다. 사진입니다. 이거를 한겨울 그 방학에 많이 나오셨죠. 그래서 어른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이번이 2회였고요. 1기는 20명 정도, 이번이 12명 정도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이 자격증 따신 분들이 다 동서대학교 그 시니어 운동처방학과 학생분들이세요. 이 협회에 딥다 운동지도사 자격증 발급 관리하는 스마트 체력관리 협회 홈페이지 가시면 이분들이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저게 아마 자격증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게 협회에 등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 가서 이제 내가 노인 운동 관련해서 이렇게 지도사 강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근거가 생긴 그런 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으로만 끝났으면 제가 그냥 비교과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고 말았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보건소하고 이렇게 지사나 협력을 맺어서 보건소에 왜 노인 관련된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가시는 거죠. 거기만 나가시는 게 아니고 부산 노인회 사상구 지회에 나가서도 운동지도 하시고요. 초등학교에 가서도 하십니다. 저기 그 발판처럼 생긴 거에 올라가서 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아예 보건소에서는 딥다 운동교실이라 가지고 주로 연세가 좀 많으시죠. 이분들이 이제 오시면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신 성인학습자 저희 학생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제 보건소 쪽이랑 부산시에 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협약을 확대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 보건소 외에도 노년층 대상의 복지관이라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이 딥다 운동 프로그램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이 그런 노인 운동 프로그램만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가서 강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사에 초청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서구 의료관광축제에 가서 이렇게 공연하셨고요. 여기서는 시니어 건강체조 경영대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공연하신 거고요. 여기는 건강걷기대 행사 식전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참여하셨고 여기는 포럼인데요. 인생 이모작 포럼 한 번 더 현역이라는 요 포럼 그 준비 총회할 때 가서 또 이렇게 공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하세요. 앞에 시니어 운동처방학과라서 굉장히 시니어라 그러면 뭔가 연배도 있으시고 움직이는 게 불편하시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방학 때 그 추운 방학에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다 참여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그렇게 취득한 자격증을 가지고 행사가 있는 곳에 이제 우리과 가볼까 이러면은 되게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 사회에 이제 운동 트레이너로 지금 다 파견이 갈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현재 그 시니어 운동 처방학과가 아니라 운동 처방학과 학령 학생입니다.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요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보건소에 실제로 인턴 근무 중이고 또 시니어 인턴도 한 분 근무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성인 학습자 단대지만 학령 학생들한테도 이런 자격증이 있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교류가 되는, 저희는 그걸 성인 학습자와 학령 학생들의 교류라고 해서 줄여서 성학 교류라고 저희 학장님이 용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구나라고, 지금 필요하구나, 평생 교육, 평생 학습이 필요하구나라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니어 운동 처방학과에 어떻게 하면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는 확실히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이렇게 되면 이제 성인 학습자들에게 좀 맞는, 사실 고령화되면서 제일 큰 화두와 관심사가 건강입니다. 근데 이제 시니어 운동 처방은 기본적으로 나의 건강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성인 학습자 친화형 비교과 과정, 그리고 교육 만족도가 점차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고등교육인 저희 대학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연대 협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부산시도 이제 라이즈로 개편이 될 텐데, 라이즈 사업 개편 방향에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인학습, 평생학습 이쪽이. 그래서 지역사회산업과 지역대학 간의 가치 확산을 통해서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파트너십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아직 협약이 안 된 다른 구의 보건소들과 협약을 좀 더 하고요. 복지관과도 좀 더 협약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점점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그게 그 자격증 관리를 하는 업체에 좀 메인이었다면 그쪽 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것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좀 통해서 좋은 부족한 점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에 이 프로그램이 조금 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싶고, 이 딥다 운동이랑 걷기 지도자 과정 외에도 향후에 이런 식의 그 민간 자격증 관련된 맞춤형 어떤 신규 운동 프로그램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학과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요 내용은 제가 이제 그 1월에 비교과 그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결과 보고 하신 거랑,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니어 운동 처방학과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내용,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그 라이프 사업의 고도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고도화 유형의 1차 년도 성과평가 보고할 때 이게 우수 사례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취합을 해서 필요한 내용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서대학교 성인학습자 대상의 운동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교과 운영 및 사후 결과 보고에 대한 발표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비교과 사례를 발표해 주신 성치견 정원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가 예정보다 조금은 일찍 끝나서 저희 쉬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마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만드는 차원에서 사진 촬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객석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단상에 좀 올라와 주셔서 사진 협조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사진 촬영하고 쉬고 2시에 다시 행사를 시작합니다.